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 3월 10일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근의 쏙쏙 경제 명품 시사에서 부동산 증시 암호화폐 3월 10일 편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방송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LH의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LH 직원의 집에 개발 지도에 대한 위치나 지목 등이 담긴 서류들이 뭉텅이로 발견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서류를 그냥 어제 어떤 다른 보도를 보니까 서류를 이 모바일 폰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집에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개발업자에게 넘겨서 땅을 이제 구입한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G 세입자가 만든 법인에 현직들이 출자해서 신분을 감추고 땅을 사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제 또 만든 법인에 어제 이제 보도 보니까 그야말로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준다고 하더니 거기다 직접 현직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신분을 감추고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도 이제 밝혀졌고요. 법 개정 6일 전, 그러니까 입법 예고 6일 전까지 전에 지분을 쪼개서 아파트까지 챙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거의 신도시 발표 전에 거래된 땅의 42%가 지분 쪼개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투기성 거래죠. 그래서 신도시 발표 전에 거래량이 5배 뛴 것도 있고 있어서 개발 정보와 사전 유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오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 대책이 투기 수단이 되면서 그린벨트까지 삭설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광명 옥길동에 있는 그린벨트 땅은 작년에 58건이, 예년에는 그린벨트 땅은 거의 거래가 안 된 땅이죠. 왜냐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이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전 정보를 다 알고 벌써 작년에 58건이나 광명 옥길동 한 군데에서 땅이 몇 거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사 대책을 앞두고 사전 정보가 유출되어서 그린벨트까지 싹쓸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난립니다. 왜냐하면 당했다 이거죠. 수십 년 안 팔리는 땅을 사들하니 정보가 지금 그들의 앞에서 우리는 완전 봉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심지어는 LH공사에 앞에 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제수용 결사반대 주민재산을 강탈한 LH는 자포가라 뭐 그러는 것도 지금 프랭카도 내걸고 있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말하자면 현지 토지를 가졌던 현지인들은 완전 봉신세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농민을 위한 농협의 투기를 방조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LTV라 땅값의 거의 70%까지 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또 투기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농협 대출 제도도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김의겸 사건의 판박이다. LH 게이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LH 게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김의겸 사건이 한 것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2년 전에 그 흑석동에 재개발 예정지를 상가주택을 매입을 해서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해서 바로 그냥 거의 10억은 넘는 대출 받고 이제 끼었는데 그렇게 해서 시세차익이 8억 8천만 원을 거머쥔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는데 이번에 이제 금배지를 단다고 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건의 판박이라는 얘기죠. 전부 다 정보를 미리 알고 이것도 왜냐하면 흑석동의 재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산 거거든요. 이제 상가를 산 거거든요. 그것처럼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김의겸 사건의 판박이다. 이거는 LH 게이트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라고 하더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더 조장하고 앞장서 투기했다. 그래서 이거는 LH 게이트다. 그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LH 이사 이런 걸 단속하고 점검해야 할 LH 이사의 임원 4명이 다 정권의 캠프 인사들이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임감사라든지 비상임감사 등등이 전부 LH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특보를 맡았다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비상임감사는 윤석인 비상임감사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당시 세종대 교수와 함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선대위 일을 했다 등등 그런 식으로 전부 LH 이사의 멤버도 캠코드 인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한국투기공사로 전락한 LH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토지주택공사가 아니고 완전히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LH공사 투기판인 이런 공사를 두고는 그리고 전 현직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그야말로 제가 보니까 이번에 뭐 이 건이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아마 덜치면 덜줄수록 지금은 수사에 돌입했지만은 엄청나게 나올 텐데요. 마치 고구마를 줄기를 땡기면은 고구마 풀이가 줄줄이 나오는 것처럼 나올 텐데 완전 한국 투기공사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그 직원의 그 윤리, 도덕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서로 그냥 땅을 어디에 사야 한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사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전부 1000평방 메타씩 기본 쪼개기로 나눠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LH공사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직원들의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직원 윤리나 도덕심이 이거는 완전히 감염되어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정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LH공사의 대수술이 없고는 국민들이 이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고 합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지난 몇 년간 20개 전국의 핵신도시 등등을 만들면서 그리고 신도시 등등을 만들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문제가 굉장히 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죠. 자, 이번에 이제 합동수사조사반. 이게 지금 처음에는 정부 조사반이라고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에 설치했다가 그걸로는 도저히 조사단은 아무런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실 국무총리실 산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국토부가 제 역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는 합동조사단을 만들었다가 그걸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처음에는 합동조사단을 했다가 조사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비난 여론이 처음 그걸로 이제 무마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비난 여론이 계속 쏟아지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는데 이 특별수사본부는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오히려 국가수사본부 하면서 폭로 일주일 뒤에 하면서 임의별 증거 인멸할 시간을 다 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변창흠 장관이 본인이 LH공사 사장 때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했지만은 지금 벌써 일부 직원의 일탈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구색 맞추기 식처벌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벌써 제기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다 LH 투기 방지법을 졸속 발의했다고 그래요. 여권은. 지금 전모도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법부터 못 만들고는 제 여권의 태도를 또 하나 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화 보선과 도선을 앞두고 졸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투기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법안을 내는 쇼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비례와의 역설. 덩치는 공룡, 지금 윤리는 바닥이라는 것이 이제 신문사설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작은 정부는 아름답다. 독일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죠. 그다음에 존 스튜어트
미 자유논에서 정부의 권력이 비대하면 언제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바로 그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다 지금까지 작은 정부가 꼭 정부가 해야 할 일만 주장해 왔던 거고, 정부는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국방 같은 거, 경비 같은 거. 그다음에 정부가 아니면은 민간이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당이 안 된다. 예컨대 도로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만 정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만 정부가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둘 때 경제가 활성화되고 민간의 개인 재산권이 보존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권이란 것이 줄기 때문에, 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패가, 특권이 생긴 데는 반드시 부패가 있는 거죠. 오늘 공산주의 정권이 다 붕괴된 것도, 공산주의는 전부 다 공공 소유라고 하면 공공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특권 계층인 공산당의 소유죠. 엄격히 말하면. 다 공동 소유다. 공공이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하는 공산당의 특권을 가진 공산당이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특권을 가진 계층만 엄청 지금 어 말도 못하는 부패 더미 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오늘의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붕괴된 거잖아요. 뭐 우리가 중국 얘기 많이 하면 중국은 아직도 제도적으로는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개방해 주고, 그래서 역시 중국 공산당이 지금 부패 문제가 계속 심심하면 터져 나오죠. 공공이 비대화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비대한 특권 뒤에 숨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2-3년 전인가 "이제 작은 정부의 신화라는 것을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정부를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공공기관도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광의의 정부에 속한 조직입니다. 정부가 커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이번에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변창흠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LH의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차단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기, 3기 신도시가 흔들린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LH공사가 주도하는 신도시와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토지주들한 민간이 갖고 있는 토지를 LH공사에 선납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분양할 때 정산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누가 과연 이렇게 신뢰가 없는 LH공사에다가 토지를 선납하겠습니까? 벌써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청와대는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LH 주도 공급 대책은 벼랑 끝에 섰다는 그런 칼럼도 실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요런 다른 뉴스인데, 지금 금융시장을 인플레이션이 짓누르고 있다는 OECD 경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특히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금리 변곡점이 될 거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를 입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1조 9천억 정도의 그 경기 부양안 플러스 추가 경기 부양안들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국채가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 발작 우려가 있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국도 2조 원의 한국은행, 한국에서 계속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2%를 넘어서면서 한국은행이 엊그제 2조 원의 긴급 매입을 했는데도 금리가 또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상반기에 금리 속도 조절을 위해서, 경기는 지금 현재 회복이 안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10조 원이 7조 원 정도 매입할 거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날짜로 한국의 10년물 국채는 2.028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어제 2%를 돌파하자 한국은행이 국채 시장에 개입해서 매입을 2조 원을 긴급 매입했는데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1.60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미국의 이런 강력한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1.5%대로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어제 미국 주가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얼마큼 미국 국채 금리가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준 건데,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코스피는 하락을 하니까 외국 매도가 증가하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에서도 금리 상승 공포에 애플,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폭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금리에 민감한 것이 기술주인데 코스닥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이 더 크게 폭락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서는 어젯밤 사이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1.6에서 1.5%대로 5.8인가 5.6인가 5%대로 떨어지면 다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던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만큼 미국 지금 이제 그리고 내일 새벽에 따라서 내일 새벽에 미국 10년물 국채의 입찰에 굉장히 몇 퍼센트에 입찰될 거냐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꽃샘 추이 때문에 주가나 원화 채권 가격이 들들들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것이 설 이후만도 외국인들이 5조 4천억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유동성 잔치는 끝나간다. 이제 그동안에 저임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의 과속이 두려움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 계속 올라왔던 BBIG 주가가 지금 금리 상승이 멈출 때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지금 현재 계속 보면 예탁금은 74조 원에서 작년 초에 금년 초에 74조 원에 금년 초군요. 금년 초에 74조 원에서 지금 67조 원으로 줄고 있다. 반면에 채권형 펀드와 공모주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모주 펀드에 몰리고 있다. 주식 펀드에서는 돈이 빠지고 공모주 펀드나 채권형 펀드에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올라가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돈을 빼가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또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환율이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중에 환율이 아마 1150에서 1170원까지 지금 1140원인데 1150원, 117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반 공모를 했는데 어제 하루만 14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아마 공모를 해서 배정을 할 텐데 대개 지금 공모를 하고 나서는 며칠 이내에 주식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파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나면은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그 확약 기간들이 끝나면서 매물로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주를 받는 분들은 며칠 이내에 주식을 파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따상은 옛말이다. 왜냐하면 주가가 정시도 침체하는 데다가 공모주를 받아도 무조건 따상은 옛말이다.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것 중 하나가 따상이 되었던 비율이 작년 12월에는 14건에서 10건이 따상이 됐는데 금년 2월 달에는 10건 중에서 5건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볼 때 이미 따상은 이제 비율은 줄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뉴스는 스마트게임들이 미성장주에 투자해가지고 빅3가 급락하면서 4조 4천억을 날렸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MS에 투자했다가 빅6군요. 빅6에 투자했는데 4조 4천억을 날렸다. 그래서 지금 막판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고 하니까 막판에 여러 가지 금리 흐름이나 경기 흐름 같은 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막판에 그 허링 비헤이브를 보이면은 한마디로 군집 형태를 보이면 꼭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동아일보에서도 금리 급등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금리 인상의 문제가 현재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 상승발 트리플 충격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더구나 이제 한계 기업도 코로나로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기업 규제와 코로나 때문에 한계 기업도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가계부채도 1,700조에 달하고 있고 국가 부채도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만 22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이자만 22조 원을 내야 되는 정부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가는 것이 가계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지금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기업도 기업 부채가 한 1,000조 원쯤 되거든요. 1,000조 원인데 그중에서 한 개 기업이 계속 또 그 21%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가계 부채도 증가하는데 취약 차조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국가 채무도 증가하면서 이자만 22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트리플 충격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인플레이션 충격, 경기가 회복이 글로벌 경기의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유가도 오르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금 미 연준은 계속 금리를 더 오랫도록 안정시킬 것이다. 인플레이션율 2%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것,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증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유동성 장세는 끝나고 이제 조정 장세에 확실하게 들어갔고 약간 그 횡보하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다음에 이제 미연 3월 달에 열리는 미연준 3월 16, 17일에 열리는 미연준의 그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서 우리 증시 방향, 금리 정책 방향, 증시 정책 방향, 그래서 방향을 이제 가름할 수 있겠는데 항상 그러니까 경기 변동과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그 다음에 금리 정책, 그 다음에 증시, 비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